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제압할 비장의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한다. 26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시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9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이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내년에 전력화된다면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과 같은 레이저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체계로 광학 센서를 혼란시키거나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에 큰 돈을 쓰고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 5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 데는 지난해 말 사건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린 북한은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대놓고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칸포를 비롯해 여러 대공화기 100여 발로 격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드론 추격을 위해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KA-1경 공격기마저 추락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오는 7월에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드론 전력으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완성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병 레이더나 각종 감시 장비로 드론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론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든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런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이 아닌 빛 전자기 파음파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마하팔로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빨리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들지 않고 소음도 없고 미사일과 달리 낙탁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고 신궁이 한 발에 2억 원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무기는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이나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탄 등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 스타워즈처럼 드론을 활용한 제공작전과 레이저를 쏘는 대공방어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무기를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하겠다는 한국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하고 항공기 함정에 답재해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2030년까지 개발해 출력을 30kW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3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1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DD는 앞으로 레이저포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 창설된다는 드론 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음속보다 최소 3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고도 스파이 드론을 중국이 조만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대만은 물론 한국 정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 중국 드론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에 이어 우리 군은 대북 정찰 등에 이용할 스텔스 무인기 드론을
이르면 오는 5월 시험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023 코리아 드론쇼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획기적을 벗어나기 위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 개발자는 꼬리 날개를 없애 돌출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꼬리 날개 부분을 없애 수평 날개로만 비행이 가능한데,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꼬리 날개를 없애 적의 레이더망에 감지될 가능성을 그만큼 낮췄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제트기 1대당 34대가 붙어 유인기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감시 정찰 등의 독자 임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만 현재 개발 단계지만 아직 양산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 비행하면서 빠르게 전력화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은 드론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군집 기술을 적용해 최대 4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인스펙션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동체 외관을 검사할 수 있는데, 보잉 737 항공기 기준으로 사람이 하면 10시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에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가오리 X2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오리 X2는 단독으로 폭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해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 레이더로 보면 작은 새의 크기에 불과해 식별이 불가능한데,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레이저 대공 무기가 개발되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최근 K 전차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전차가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30kW급 레이저 무기를 차륜형 지휘 소형 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저포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한다고 했고,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은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고 했는데, 또한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열화학포도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해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호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자동 추적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 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우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폭발력을 상쇄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첨단 무기 경쟁에서 이미 레이저 무기는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개발하고 전력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2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3척 가운데 2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바람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 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000 통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 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 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 B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이 서울 ADEX 2023에서 최신 전투함정인 장보고산 배치 E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형 잠수함은 현재 취역 중인 배치 1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 전지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추진 체계를 적용해 한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시스템은 지난 10일 약 250억 규모의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사업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인 잠수정은 놀랍게도 미 해군이 건조 중인 오르카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오르카를 2척씩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무인 잠수정 건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시스템이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의 기반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겠다고 밝히자 방산업계의 눈길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기 강국들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 해군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미래 해전 승패에 좌우하는 생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해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깜짝 발언이 보도되자 언론의 관심은 미 해군의 비밀 무기는 즉 미국 보잉사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개발 중인 오르카호커에 쏠렸습니다. 오르카는 범고래라는 뜻으로 선체 길이 26m, 수중 배수량 50톤의 하이브리드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이 잠수정은 수중과 해상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대 속도는 8노트 15kmh, 순항 속도는 약 3노트 5.6kmh 내외이며 자율항해 기술을 활용해 최대 행동 반경 6,500캐리에서 3개월 이상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르카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지금보다 가까이 표적에 근접해 은밀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뢰 설치와 전자전 같은 공세적 임무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향후 다양한 어뢰 및 폭내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보잉사와 4,300만 달러의 오르카 4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기존 계약을 수정해 5척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이 얼마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함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미사일 정확도를 확보한 중국 해군의 공격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 함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만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첨단 전술 지휘 통신망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함대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XLUV로 상징되는 무인 잠수함 전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분산형 함대 전략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등을 다수의 소형 함대에 분산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미 해군이 함대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령함대 즉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함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카로 상징되는 XLUUV의 전력화는 미 해군의 본격적인 유령함대 건설의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이 대형과 초대형 UUV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과 자망 심도, 수중 작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형 UUV는 기뢰 혹은 폭내를 탑재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한 이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유능한 잠수함 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 또한 미 해군의 XLUUV 전력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양기술연구소는 수심 6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저주파와 고주파 소나를 갖춘 클라베신 1하을 핵추진 쇄빙선에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먼 곳에서 미국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UUV인 포세이돈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6가지 슈퍼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무기 개요도가 노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당시 코드명은 스테이터스 6이었으며 길이 24m, 직경 1.6m이며 소형 원자로를 갖춰 최대 사정거리가 1만 km에 달하고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뢰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LUUV로도 분류합니다. 중국은 유인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중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HUS-1라는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역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다를 자망해 한국의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뜨리는 비밀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지상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더 강력한 무인 잠수정 관련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다목적 모듈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잠수정의 가동을 위해 하나오션은 장기동력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 연료 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장 시간 잠항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이미 업계는 물론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 센서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 역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소형 경량이면서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방산업계에서 꿈의 R&D 설비로 불리는 음향 수조를 국내 조선업체 중에 유일하게 운영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이 음향 수조는 길이 25m, 폭 15m, 수심 10m 규모로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주변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방울을 분사할 때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잠수함과 무인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를 피해 조용히 항해하는 것이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해 하나오션의 음향 수조는 수조벽이 무려 1m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한화는 이 음향 수조에서 그간 나무로 모형 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조만간 3차원 프린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실험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 시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격차 방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오션은 2029년부터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등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 해전을 좌우할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한국은 이처럼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산 전차와 전투기들이 체급이 안 맞는 상대에게 어이없이 격추당하거나 폭격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무기들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M2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가 기관포를 연사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90M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 기계화 여단이 공식 소설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동부 도네츠크주 스테포베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 T-90M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가 근거리에서 맞닥뜨린 후 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2 브래들리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주무장인 M242 부시마스터 25 기관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90M의 주포에 직격을 당하면 미 브래들리 장갑차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인지 T-90 전차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전차와 러시아의 T-90M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성공을 날린 건 러시아의 T-90M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성공은 수십 미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조차 빗나갔고 주도권을 브래들리 전차가 쥐게 됩니다. 브래들리 전차가 계속해서 기관포로 상대를 명중을 정확히 명중시킨 데 반해 러시아 T-90M은 브래들리가 기관포 78발을 쏠 때 기껏해야 한 발씩 응수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 2대가 교대로 T-90M을 상대하며 약 150발의 기관포를 쏟아부었고 미사일을 쏘자 러시아의 T-90M 전차는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후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T-90M은 도망가기 위해 포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T-90M 전차는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카타로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불과 10분 동안의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십 미터 거리의 근접전에서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를까 10분간 브래들리 전차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드론에 찍혔던 것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의 난사가 끝나고 이후 검은 연기가 나는 T-90M 전차에서 러시아군 승무원 3명은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포로로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날려 러시아 T-90M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미 모습을 보고 푸틴은 격노했을 듯합니다. 푸틴은 T-90M 전차를 보며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는 브래들리의 전차의 25기관포를 150발 가까이 버텨낸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 주력 전차인 T-72, T-80보다는 방어력이 우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T-90 전차를 전력화했습니다. 러시아는 T-90을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다. 125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차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자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도 전차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숙련도 낮다 보니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체급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당황을 해도 더 당황했을 법한데, 브래들리 장갑차에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시켰고 계속 명중타를 날렸습니다. 즉, 무기 체계의 신뢰도 운용하는 군인들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은 첨단 기갑 전차를 갖고도 한낱 보병 전투장갑차를 만나 이렇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일단 무게상으로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체급상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은 이번 전투의 승자는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체급은 상관이 없었다. 체급 차이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미국 브래들리 전차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들의 망신은 더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기관총을 맞고 폭발하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으면 전투기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2.7, 7.62 기관총은 일반 전투기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반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 측이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를 자신들이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는 중국제 FTC-2000G로서 이 전투기는 사실상 제27 전투기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로 불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 운용하려고 했지만 서방 측의 대대적인 제재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로 이들 전투기를 사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 급히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미얀마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 대공 사격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에도 중국제 J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가 12.7 기관총에 격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중국이 미그 21을 기종 변경해서 만든 저렴한 전투기로 말만 최신형 전투기이지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에도 격추될 만큼 종이장 같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1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군사 강국인 이집트까지 36대 도입을 확정하는 등 동유럽 이외의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A-50에 미국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한 최신형 마운트 헬멧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무서운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마운트 헬멧은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광활한 사막에서 맞닥뜨릴 적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종사 헬멧에 안경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핵심 정보를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첨단 헬멧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개발된 미사일과 연동을 허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이 FA-50 전투기의 개량 사업에 첨단 HMD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성능이 향상되고 해외 수출길도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도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F-16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역시 베트남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미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제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이에 맞게 베트남 조종사들을 러시아산 전투기에서 서방제 전투기로 적응시킬 훈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의 FA-50을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이 허술한 부품과 성능 저하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사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급상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방산 베스트셀러인 한화에어로의 K9, KAI FA50, 현대로템 K, LI진엑스1, 천공의 수출 실적으로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사인방의 영업이익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방산은 최강 미국의 핵심 부품을 도입하며 빠르게 두 나라의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중요한 방산 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